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후 정계에 복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을 존중하겠다는 건데 이 역시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으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커지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돌 반지 가격은 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말까지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호남 지역에 내리는 눈은 밤부터 중부지방으로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여러 충격적인 지시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죠.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이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을 때 이진우 사령관 옆에는 다른 장교도 있었는데 이 장교 또한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린 걸 전화 너머로 생생하게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죠.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형사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이 전 사령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과 문을 부수라는 단어가 섞여 있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차량에 타고 있어 대통령의 지시를 함께 듣게 됐던 부관 역시도 당시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이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스피커폰도 아닌데 부관이 들은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핸드폰이 스피커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생생하게 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관은 차 안이라 당시 통화 내용이 잘 들렸고 TV에서 듣던 윤 대통령 목소리라 신기해 기억이 생생히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같이 털어놓은 부관은 이 전 사령관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윤 대통령이 라며 대답을 재촉하는 듯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함께 이미 지난해 초부터 비상계엄을 모의했다고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죠. 검찰이 이 계엄 사전 모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이미 개인 휴대전화도 군용 비화폰도 다 갖고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이 전 사령관과 단 둘이서만 통화하는 전용 비화폰을 직접 꺼낸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이어서 우정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야당은 비상계엄 관여 사령관들에게 경호처 비화폰이 지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스트 특, 테스트 수, 테스트 방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지급됐다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4월 경호처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곽종근 사령관 이외에 이진우, 여인영에게도 비화폰 준 거 맞죠?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맞죠?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경호처가 비화폰을 지급하고 같이 공모한 거예요. MBN 취재 결과 이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비화폰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전 사령관에게 무궁화 스티커가 붙은 휴대전화를 전달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군용 비화폰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김 전 장관이 건넨 무궁화 비화폰까지 2개의 비화폰을 사용한 겁니다. 무궁화 비화폰은 오로지 김 전 장관이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는 데만 쓰였고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 진입을 시도할 때도 이 전 사령관이 갖고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무궁화 비화폰 전달 과정을 계엄 사전 모의 증거로 재판에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전 사령관은 사전 모의 정황을 적시한 공소장은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MBN 취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우중환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도우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고 여인용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선 누구를 체포할지 그 명단을 받았다고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어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도 이 주장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홍 전 차장과 여인용 전 방첩사령관의 통화 내용에 헌법재판관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두 차례의 통화 과정에서 적힌 메모 내용 때문이었는데 재판관의 집중되는 질문에 홍 전 차장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기염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싹 다 잡아들이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윤 대통령 지시를 받은 뒤 홍 전 차장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그날 밤 10시 58분과 11시 6분 두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처음엔 별말 없었지만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하자 체포 대상이라며 명단을 불러줬고 이를 급하게 받아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또박또박 다 적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나름대로 좀 약간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홍 전 차장이 작성했던 메모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메모에 쓰인 검거 요청, 위치 추적과라는 문구가 검거 자체인지 아니면 검거 지원 요청인지 캐물었습니다. 위치 추적, 검거 말하자면 이제 지원 요청. 지원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저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관의 물음이 계속되자 홍 전 차장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를 도우라고 말한 건 간첩 검거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홍 전 차장의 통화 메모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메모의 신빙성 문제 등이 탄핵 심판의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앞서 보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인지 계엄 이후 처음으로 마주친 재판정에서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3차례나 90도 인사를 건넸음에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재판정에 들어서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침 홍 차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인사를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홍 전 차장은 증인석 앞으로 이동해 또 한 번 허리 숙여 인사했고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못 본 척 외면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계엄 사태 초기부터 가장 공격적으로 반박해온 증인인 만큼 불편한 감정이 섞여 홍 전 차장을 외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리가 진행될 때는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의 발언에 입꼬리를 올려 실수를 보이거나 답답하다는 듯 변호인을 향해 손짓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증인신문에서 대부분 듣고만 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2시간가량 진행된 신문을 끝내고 자리를 뜨며 인사하는 홍 전 차장의 마지막 인사에도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12.3 계엄 때 군이 왜 중앙선관위에 갔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이 과거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5%밖에 점검을 못해서 장비를 더 들여다보기 위해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선관위가 일부러 국소수만 공개했다는 건데 관련 기관들 말은 다릅니다. 국정원이 알아서 그러니까 스스로 5%의 장비만 선별해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황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 5차 변론기일에서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5%만 들여다봐서 나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 보여줬다.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5%라는 수치는 2023년 국정원이 2달 동안 선관위 보험 점검을 한 뒤 결과 브리핑을 열었을 때 처음 등장한 숫자입니다. 국정원은 6,400대 장비 중
317대만 조사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브리핑을 했던 백종욱 전 3차장도 최근 MBN에 선관위가 점검을 안 받으려 했고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입장은 다릅니다. 전체 장비를 들여다볼 수 있게 국정원에 인가를 내줬었는데 국정원이 스스로 선거 사무의 핵심적인 5% 장비만 선별해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설명 자료를 이미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선관위 주장에 대해 국정원은 재차 MBN에 선관위 일부 비협조와 제약으로 5%만 점검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오는 11일 전 국정원 3차장과 선관위 사무총장이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5% 논란이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어제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에 대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했죠.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을 자제해오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끈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국민이 참혹한 삶을 살 뻔했는데 장난치냐면서요.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간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환율 급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을 비롯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할 뻔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이 대표는 형법에 미수죄는 왜 있겠냐고도 따져 물으면서 윤 대통령이 내란 사태를 희화화하고 한여름밤의 꿈으로 만들려는 것 같다고 의심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거나 자비를 베풀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여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전 국민이 포고령을 확인했고 저한테는 약간 공허하게 들립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극우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내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요 대기업과 만나며 외연 확장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과거와 달리 친기업 성장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중도층을 겨냥해서요. 연일 이어지는 민주당의 우클릭에 국민의힘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대응하겠다며 4대 그룹 관계자를 초청했습니다. 통상 환경 변화 대응에는 기업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추켜 세우며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최대한 경청하고 또 저희도 잘 메모해서 정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업 주도 성장론 기조를 이어간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반도체법 관련 토론회를 주재하고 방위산업 지원 의지를 밝히는 등 기업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노선 변화에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52시간 제한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노총 눈치를 보는 일이고. 여당의 견제 속에도 민주당은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실용주의를 내건 이 대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기조가 실제 협의 결과물로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 재판부가 안 받아들일 거라고 여기는 걸까요? 이 대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 속에 이 대표는 그제 결국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재판 지연 의도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이 대표 측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맞선 검찰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헌재가 이미 해당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던 만큼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존 신청했던 증인 13명 중 1심 재판 때 이미 증언한 증인 등을 제외하고 3명만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예정대로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나날이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는 비명계가 이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놓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비명계 중에서도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이른바 신삼김 인사들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과 당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꼬집고 나왔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자신의 재판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쓴소리를 냈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옳았다는 지적입니다. 과거에 어려울 때도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그렇게 했을 때다 이 대표한테 좋은 결과가 왔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대표의 우클릭 정책 행보를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토론회를 주재한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에 대해 노동시간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이 아니라며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진보의 제대로 된 가치를 앞에 두고 그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실용주의적으로 하는 거는 맞다. 그렇지만 실용주의가 목표이자 가치가 될 수는 없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민주당이 품을 넓혀야 한다며 이 대표 일극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똘똘 뭉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생겼는데 그분들은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대선에서 이기겠느냐. 드루킹 사건 유죄로 자동 탈당 처리됐던 김 전 지사는 최근 절차를 밟기 시작한 민주당 복당 신청이 승인되면 만약 있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가 임박한 걸까요? 정치권 원로들을 연이어 만나며 2월 말 또는 3월 초 등판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 이후,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2월 13일이죠. 그 이후에 복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을 충분히 존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김종인 전 위원장 등 정치권 원로와 연이어 만나며 몸풀기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끝까지 지켜본 뒤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은 한 전 대표가 최소한 헌재 심판 최종 변론 때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으로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직 파면을 판단하는 사안의 엄중함과 찬반이 갈리는 여론을 고려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한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했던 만큼 탄핵 반대 의견이 강한 보수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헌재 변론 기일은 오는 13일 8차까지 정해진 상황으로 추가 기일이 잡히더라도 2월 말 변론 종결 가능성이 큰 가운데 한 전 대표는 헌재 선고 전에는 활동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당대표 출마 때처럼 A4 용지 15장 분량의 선언적 메시지보다는 자연스러운 복귀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재등판을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가장 큰 고민은 당심일 겁니다. 비상계엄은 잘못이라며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었으니까요. 중도 표심이 중요한 본선에서 이 부분은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대표 대선을 꿈꾼다면 그 전에 경선의 벽부터 넘어야 합니다. 혁신을 강조하며 당내 주류와 줄곧 각을 세웠던 한 전 대표가 최근 여권이 띄우는 사전투표 폐지론에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는 지난 10여 년간 유권자 편의와 투표율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에서 줄곧 열세였던 보수 진영에선 2020년 총선 이후 폐지론에 불이 붙었고 최근 들어 원내로도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사전투표예요. 미리 투표를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투표를 하니까. 중도 확장성을 앞세워 등판 시기를 고심 중인 한동훈 전 대표도 사전투표 폐지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유권자 간 정보 격차 문제는 물론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공감한다는 취지입니다. 친한계 인사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 일주일간 사정 변경이 생길 경우 유권자들은 다른 조건에서 투표하게 되는 것이라며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부정선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음모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제도 폐지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건 탄핵 국면에서 실망한 적극 지지층의 정서를 흡수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태의 돌파구로 개헌을 띄우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선출된 대통령 8명 가운데 5명이 구속되거나 탄핵 소추되는 등 비극이 되풀이된 건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고 따라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개헌론에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동참하라며 토론회에 초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이 당 차원의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개헌 논의에 본격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 성공한 대통령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봐서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좀 시작하고. 현행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과 의회의 권한 남용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며 계엄의 원인을 헌법 체제에서 찾았습니다. 개헌보다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무대응 기조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개헌안을 받으라고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여론만 뒷받침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이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일 개헌 토론회를 여는 성일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초청하며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이 대표가 실사구시를 위해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다음 주 국회에서 개헌 세미나를 여는 등 개헌 논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헌법상에 있었다면 야당의 과도한 의회 폭거도 없었을 것이고 계엄이라는 무리스러운 조치도 아마 자제될 수 있습니다.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야당을 압박해 탄핵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다음 주에는 당 개헌 특위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개헌 카드를 꺼냈지만 모두 무산됐었죠. 정권 후반기 낮은 지지율을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당시 야당의 반대 때문이었는데 이번엔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나오고 있어서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 지금이 바로 적기라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동안 개헌 논의는 논의만 무성할 뿐 결코 그 결실을 맺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헌법 아래 들어선 정부에서 2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당시 야당은 국면 전환용 정치 공세, 정략적 방탄 개헌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지지율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개헌 카드가 큰 동력을 얻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엔 과거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른바 신삼김 인사들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원로들도 국민 여론이 비등한 지금이 적기라며 정치권의 개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나 이 나라의 정치 발전이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권력 구조만 원 포인트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다만 이재명 대표는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 논의의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선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개헌 논의가 연초 정치권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회팀 최돈희 기자와 실제로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당이 상당히 적극적이네요. 일단 탄핵 정국으로 수세에 몰린 여당으로서는 새로운 이슈가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개헌은 현 시점에서 여당이 낼 수 있는 최선의 전국 반전용 카드로 보입니다. 탄핵의 원인을 대통령 대신 시대에 맞지 않은 정치 대조에 맞춰야 해서 탄핵 책임론을 다소 희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개헌 역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동시에 전국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이 이렇게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당 차원의 개헌 특위를 띄우고 있고 이슈 선점에 나섰습니다. 네네.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의회로 대표되는 87년 현행 헌법이 종말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 여권 주자들도 이 같은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개헌에 적극적이고요. 홍준표 시장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개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도 정계 복귀하면서 개헌론을 앞세운 메시지를 내놓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 정치개혁의 상징으로서 본인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인데요. 다만 탄핵 정국을 수습하기도 벅찬 여당이 개헌 논의를 얼마나 힘있게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예. 어쨌든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지금 현재 야당 아닙니까? 야당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속내가 복잡해 보입니다. 우선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없었습니다. 상당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데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탄핵 이슈를 계속 끌고 가야 하는 야당으로선 개헌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는 좀 다른 것 같던데요? 당 주류와 달리 비명계는 적극적인데요. 네. 김경수 전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는 앞서 보신 것처럼 개헌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김동연 지사도 개헌 주장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 속에 당내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개헌을 고리로 한 대규모 정계 개편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조용합니다. 일단 이 대표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여론과 당력이 분산될 공산이 크고요. 무엇보다 차기 대권 유력주자로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9년 전 탄핵 정국에서도 당시 유력주자였던 문 전 대통령 입장, 지금 이 대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제 계산하는 그런 식의 이제 개헌 논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만 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될 경우엔 지지율 반등이나 중도층 공략을 위한 반전 카드로 꺼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개헌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 개헌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여야 모두 공감대는 있지만 여야 각 정파와 대권 주자들의 셈법이 달라서 실현 가능성은 이번에도 역시 미지수입니다. 논의가 본격화한다 해도 개헌 시기와 범위 등을 놓고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다만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린 여론이 이번에도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치는 역시 여론이죠. 지금까지 최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돌반지 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공비까지 더하면 60만 원이 넘습니다. 국제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금값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더 치솟는 분위기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의 금은방 거리입니다. 돌반지를 사러 온 손님은 비싼 금액에 놀라 발길을 돌립니다. 손주 거 하나 해주려고 왔는데 너무 비싸갖고 더 다녀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갈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돌반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한돈에 60만 5천 원 정도입니다. 반돈이나 1g짜리도 나와가지고 적은 돈수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금을 사고 파는 금 거래소에는 작년부터 투자 목적으로 금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안전자산을 찾겠다는 성향이 강해서 투자형 골드바 이런 쪽은 아주 많이 오시고요. 반지, 목걸이 이런 장식품 쪽은 금값이 높다 보니까 좀 미루고. 금값은 2019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언 이후 최고치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온스당 2,800달러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수요가 원래 후퇴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해서 우려가 더욱더 증폭되고 있고 금이 덩달아 계속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면서 돈이 안전자산으로 또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금뿐 아니라 사과, 배, 귤과 같은 과일값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설 명절에 과일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죠. K김 열풍으로 재고가 부족해진 김도 37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 장바구니 물가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사과 한 봉지가 14,000원, 배는 18,000원에 육박합니다. 전체 과일값은 한 달 전보다 4% 정도 올랐는데 사과는 10%, 배는 15%나 뛰었습니다. 제철 과일인 귤도 가격이 19% 넘게 상승했습니다. 설 연휴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다 작황 부진까지 겹쳤기 때문인데 떨어지지 않는 과일값이 소비자들에겐 부담입니다. 명절 때는 아예 못 샀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 명절 지나 좀 떨어졌겠거니 하고서 왔어요. 우리나라 사과값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화제가 될 정도입니다. 다른 농수산물 가격도 심상치 않아 배추는 작년보다 66.8%, 무도 79.5% 급등했습니다. K김 열풍으로 역대 최고 수출 기록을 달성한 김 가격은 35% 넘게 올라 3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재고량 감소라든지 물김, 즉 김의 원료가 되는 물김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고환율의 기름값 상승까지 겹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선 가운데 당분간 이런 흐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영하 12도, 영하 17도 이렇게 연이은 강추위에 한반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올겨울엔 한파가 와도 사흘 정도 지나면 물러가곤 했는데 이번엔 다를 거라고 하네요. 주말까지 계속 이 추위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풍력 발전기들이 모두 북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기의 흐름을 확인해봐도 북서풍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 바람을 타고 찬 공기가 몰려오며 한반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흐물흐물한 물티슈를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밖에 놔보니 30초도 안 돼 이렇게 딱딱하게 얼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1.8도였고 파주는 영하 17도, 설악산은 무려 영하 2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외투 밖으로 얼굴을 꺼내기조차 무서운 수준입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얼굴이 찢어질 것 같아서 모자 썼어요. 동장군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베링해 지역에 있는 고기압이 벽을 만들어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 정체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일요일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풍이 불면서 6일 목요일 기온이 소폭 오르지만 또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여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으니
전북과 제주도에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내일은 수도권에도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지만 눈이 곧바로 도로에 얼어붙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사흘간 눈이 펑펑 쏟아진 호남은 눈이 녹기도 전에 같은 자리에 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쌓이고 또 쌓인 눈이 20cm가 넘으면서 주민 불편도 커지고 있는데요. 고립되다시피 한 마을을 정지훈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마을 앞 진입로에 쌓인 눈을 부부가 함께 치웁니다. 출근하려고 아침마다 눈삽을 든 게 벌써 사흘째입니다. 아침마다 어저께도 치고 오늘도 치고 출근을 익산으로 하거든요. 계속되는 폭설에 인적도 느껴지지 않는 마을. 마실은 엄두도 못 내고 회관에 모여 구운 떡으로 무료함을 달랩니다. 버스 타러 가기도 겁이나 급한 용무는 택시를 불러야 합니다. 여기까지 차가 와야 하는데 안 온 게 불편해요. 눈 온다면 미리 하루 앞당겨서 가서 사다 놓고 그래요. 이럴 땐 농사 짓는 트랙터가 제주꾼입니다. 뒤를 잠깐만 흔들어. 큰 도로는 해요. 저 좁은 안길 같은데 저 좁은 길은 못해. 이게 트랙터를 해야 해요. 호남에서도 눈이 많이 쏟아진 전북 고창과 전남 장성의 경계 지역입니다. 이미 발목까지 눈이 쌓여 있지만 여전히 눈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밤새 눈이 쏟아진 내장산과 무등산 등 국립공원 9곳, 116개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전남 영광에서 탱크로리가 눈길에 미끄러져 전봇대를 들이받는 등 미끄러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이국종 교수 다들 아시죠? 갑자기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총에 맞는 등 목숨에 위태로운 일을 살리는 중증 외상 전문의인데 없어서는 안 될 분야인 만큼 그동안은 정부가 수련센터를 만들고 전문의를 양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유일한 수련센터가 이번 달에 문을 닫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증액 심사 자체를 안 해줬거든요.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당한 뒤 구조된 석혜균 선장. 지금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란 말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총알도 여러 개 몸에 박혀 있는 건 맞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뚫고 이국종 교수가 석 선장을 살려내며 중증 외상 분야 지원 필요성이 커졌고 정부는 고대 구로병원을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해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년간 운영돼 온 수련센터가 이달 말 문을 닫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측은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며 이달 28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수련센터에 지원해온 예산은 매년 9억 원으로 지난해 말 기재부 심의에서 삭감된 뒤 다시 증액 요청했지만 국회가 증액 심의를 하지 않아 결국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수련받고 있는 2명의 전문의가 정부 지원으로 배출되는 마지막 중증 외상 전문의가 됩니다. 사실 외상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도 많지를 않았는데 그래도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인 그런 수련병원이 없어지니까 그 외상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아쉽고요. 지금까지 배출된 전문의는 20명. 올해도 2명이 지원했지만 운영 중단 소식을 듣고 수련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력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까치를 잡던 엽사가 고양이까지 쏴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까치는 유해 조수로 분류가 되면서 한 마리당 6,000원을 보상받는데 잡은 까치를 고양이가 물고 도망갈까 봐 총을 쐈다고 동물단체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6,000원 때문에 고양이를 죽인 거라 이겁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소리를 듣고 놀란 사람들이 한 곳을 주시합니다. 잠시 뒤 흰색 트럭이 나타나더니 또 총성이 울립니다. 불길한 느낌에 주인이 현장으로 달려갔더니 까치 옆에는 2년 동안 키우던 고양이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곳 시금치밭에서 총을 맞은 고양이는 약 20m 떨어진 이곳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내려서 터벅터벅 가서 까치를 바닥에서 주워서 그냥 익숙한 듯 트렁크 트럭 뒤에다가 이렇게 던지고 저희를 보셨어요 그때. 한국전력은 정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까치 한 마리를 잡아오면 6,000원을 보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차에서 내려서 까치는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나. 그 6,000원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사람이 사는 민가 100m 안에서는 법적으로 총을 쏠 수는 없지만 이마저도 무시했다는 겁니다.
동네 분들 다 산책 다니는데 여기서 이렇게 총 쏘고 그러면 불안해서. 경찰은 이 남성의 총을 출고 금지 조치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미신고 숙박업으로 꽤 많은 양의 수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문다혜 씨가 일행과 식당에 들어선 뒤 식탁을 수차례 탕탕 칩니다. 주변 손님들이 놀라 쳐다보고 잠시 뒤 식당 사장의 겁으로 쫓기듯 나갑니다. 몇 시간 뒤 포착된 다혜 씨.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내려오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합니다.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 등을 켜고 좌회전을 하던 다혜 씨는 잠시 뒤 택시와 충돌합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0.149%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히 조사받겠습니다. 다혜 씨는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부지검은 음주운전 적발 4개월 만에 다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을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높은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 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스웨덴에 있는 교육시설에서 대낮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11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도 사망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혐오 범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언어 등을 가르치는 곳이었거든요. 김수영 기자입니다.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교실에선 경보가 울렸고 학생들은 책상 아래로 대피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12시 반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서쪽에서 200km 떨어진 웨레브로 지역에 있는 한 성인 교육센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처음에 몇 발의 총성이 울린 뒤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난사됐고 총 10여 차례 총성이 울렸습니다. En kille bredvid mig, han fick skjuta här i axel. Så han blödde så mycket när jag tittade bakom mig så det var 3 personer på golvet som svimmar och blöder. Men alla var chockade. Alla säger bara gå ut, gå ut. 용의자를 포함해 10여 명이 숨졌는데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과 다른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Han är för polisen inte känd av oss sedan tidigare och har ingen koppling till något gäng. Utan vad vi tror är att det är en ensamagerande gärningsperson. 다만 이 학교가 이민자를 대상으로 스웨덴어 등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점에서 혐오 범죄의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지난 12년간 교내 총격으로 총 10명이 숨졌는데 이번 최악의 참극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Det är svårt att ta in vidden av det som har hänt idag. Det mörker som nu lägger sig över Sverige ikväll. 스웨덴은 유럽 내에서 사냥 등의 이유로 총기 소유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해 총기 범죄 사망률도 2위로 범죄가 잦은 편에 속합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연일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동의 가자 지구를 미국이 점령해 휴양 도시로 만들겠다고, 이란을 향해서는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면 말살시켜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충격과 공포 전략을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중동을 향해 파격 발언을 내놨습니다. 분쟁이 계속되는 가자 지구는 아예 미국이 점령해 불발탄과 파괴된 건물을 제거하고 프랑스 휴양 도시인 리비에라처럼 낙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제3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it should not go through a process of rebuilding and occupation by the same people that have really stood there and fought for it and lived there and died there and lived a miserable existence there.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석유 수출 차단을 포함한 최대 압박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 이란의 암살 모의 발표와 관련해 만약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완전히 말살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hat'll be the end. I've left instructions. If they do it, they get obliterated. There won't be anything left. And they shouldn't be able to do it. 다만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친이스라엘 행보가 중동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를 우려하는 전 세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가 1,000명, 사상자는 5,000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초 파병 인원을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희생을 발판 삼아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런 전황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변수로 히토류, 그러니까 광물 자원이 갑자기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효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 규모가 파병 군인의 절반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병 규모를 10,000명으로 잡으면 최대 5,000명 가까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Maybe 50% casualties among the North Korean forces, with as many as 1,000 killed. I mean, those are pretty staggering numbers of casualties for a force of 11 to 12,000. 이렇게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의 탈환작전을 돕는 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공습을 이어가며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미국의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지원의 대가로 히토류를 요구했고 우크라이나는 바로 화답했습니다. So we're looking to do a deal with Ukraine where they're going to secure what we're giving them with their rare earth and other things. Казав, що окей, ми тільки будемо відкриті. Ми відкриті, щоб заходили інвестиції американських компаній. 히토류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제품의 핵심 재료로 미국은 중국의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히토류 가치가 최대 1경 20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성사돼 미국의 대규모 지원이 이어진다면 히토류가 전쟁의 판세를 뒤집을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북한 사회를 엿보는 평양 돋보기 시간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 숨진 북한군의 소지품에서 대한민국의 흔적들이 여럿 발견되고 있다죠.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와 어떤 유류품이 발견이 됐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공개된 유물들, 유류품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익숙한 로고의 제품, 우리 기업 삼성 휴대전화로 보이는 기기가 확인되죠. 그러네요. 사망한 북한군에게서 발견된 물품인데 외견상 지난 2009년 출시됐던 삼성전자의 투지폰 모델로 추측되는 기기입니다. 2009년이면 15년도 더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자료도 추가로 좀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또 다른 북한군 시신에서 확인된 가족 사진입니다. 오른쪽 아래로 보이는 강아지, 이 개죽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인데요. 예, 기억납니다. 최근 북한은 남측과의 단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문화가 깊이 퍼져 있음을 방증하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흥미롭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크라이나 측이 발표하는 거,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때문에 먼저 생포된 북한군 영상부터 저희가 일단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람은 맞죠?인가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자료 중 북한군의 문체나 말투가 북한 이탈 주민의 눈과 귀에는 다소 어색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이 우두라든지 그 활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가공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100% 북한군이야 이렇게 확답을 줄 수 없는. 북한군의 손편지에서도 조선보다는 조국이라는 표현이 또 정다운보다는 정든이라는 표현 등이 익숙한 데 비해 북한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사용되며 의구심이 제기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공개하고 있는 게 여론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가 담겼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파병 사실을 공식화하며 우리나라의 개입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파병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쟁일 수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것은 맞는 거고. 우크라이나의 절박함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앞서 우크라이나 우메로프 국방부 장관이 방한을 하는 등 적극적인 접촉들 앞서 있어 왔었죠. 네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후속 논의들은 사실상 중단이 된 상태인데 당분간 우리 정부가 의미 있는 조치를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강재묵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 지어졌는데도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쌓이자 정부는 지방의 경우 아파트를 사도 취득세나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고 있죠.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악성 미분양은 계속 늘어서 2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이 정도 혜택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건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강력한 세제 혜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입주에 들어간 대구 동구의 8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를 8천만 원까지 깎아 팔고 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대구의 물량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은 마지막에 조금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 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악성 미분양은 2만 1,000가구로 10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도 상황은 비슷해 경기 안양시의 이 단지는 4호선 역세권임에도 작년 말 분양에서 절반도 소진하지 못했습니다. 전국 미분양은 지난해 하락세를 보이다 12월 한 달에 5천 가구가 급증하면서 7만 가구대에 재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미분양도 20%가량 늘어 17,000가구가 됐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살 때 DSR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등 다양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소극적인 데다 시장에선 더 강한 세금 혜택을 요구하고 있어 미분양을 줄이는 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원두 없는 커피, 코코아 없는 초콜릿. 무슨 말이냐고요? 기후변화로 전 세계 커피와 초콜릿 가격이 급등하자 대체 초콜릿과 대체 커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천연 재료를 섞어서 원두 없이 커피의 향과 맛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식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피 원액에 물을 부어 아메리카노를 완성합니다. 향도 맛도 보통 커피와 똑같지만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커피 원두가 아닌 호밀과 보리, 오렌지 껍질 등 12가지 천연 재료로 만든 가짜 커피입니다. 카페인 없이 완전히 제로 카페인으로 마실 수 있다 그래서 거의 차이 모를 정도로 그냥 커피인구나 신기하다 이런 느낌. 최근 기후 변화로 원두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커피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커피와 코코아 선물 가격이 2배로 껑충 뛰는 등 기후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맛은 똑같지만 재료를 구하기도 쉽고 값도 싼 가짜 커피, 가짜 초콜릿 개발에 나선 겁니다. Ist das gar keine Schokolade? Was ist das denn? Das ist auf Basis von Hafer und Sonnenblumenkern. 코코아 없이 초콜릿 맛을 구현해낸 이 독일 회사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커피와 코코아를 재배하기 위해 각각 서울시 2배 크기의 삽림이 매년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물발자국과 탄소 배출을 두 가지 다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후변화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가 인류의 오랜 기호식품인 커피와 초콜릿을 둘러싼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최근 중국발 AI 모델 딥시크에 대한 관심이 크죠. 그런데 기업들이 잇따라 딥시크 사용 금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내에서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보안 문제 때문이라네요.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생성형 AI인 챗GPT와 딥시크의 사용자 데이터 제공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챗GPT는 데이터 제공 여부는 사용자 선택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반면 딥시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발 AI 딥시크가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의혹이 있는 데 대해
각 기업들이 잇따라 딥시크 금지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오픈 AI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카카오는 사내에서 업무 목적으로 딥시크를 이용하지 말 것을 공지했습니다. LG U+도 사내 딥시크 이용 금지를 공지했고 네이버는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외비 유출 우려로 AI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주고 있는데요. 딥시크의 경우 데이터 수집 범위나 보안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KPS도 딥시크를 포함한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특히나 원전 관련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호주와 대만 등에서는 모든 정부기관에서 딥시크 이용을 금지했고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은 딥시크의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딥시크발 정보 유출 주의보가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부영그룹이 오늘 시무식을 열고 작년에 출산한 직원들에게 1억 원씩 모두 28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부영이 직원들에게 1억 원의 출산 장려금 지급한 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로써 누적 출산 장려금은 9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도 북극발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었는데요. 한국의 추위는 꽃샘 추위 수준이라는 중국 하얼빈에서 오는 금요일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립니다. 한낮에도 영하 22도라는데요. 컨디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추위에 식당 문에 서리가 내려앉았고 거리의 시민들도 온몸을 꽁꽁 싸매고 다닙니다. 성화봉송 주자도 두꺼운 외투에 모자로 무장해봤지만 입에서 입김이 절로 나옵니다. 8년 만에 열리는 이번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 하얼빈은 햇빛이 쨍쨍한 한낮에도 영하 22도밖에 안 되는 중국에서 가장 추운 도시입니다. 밤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얼음의 도시에서 우리 선수단은 중국의 텃세와 함께 추위도 이겨내야 합니다. 숙소 등 실내는 난방 덕에 영상 20도를 유지하지만 바깥과의 온도차가 50도나 될 정도로 선수단 컨디션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으로 갈 때 입을 외투에 두꺼운 바지는 물론 개인 방한용품까지 한국에서 챙겨왔습니다. 잘 때 추우면 안 돼서 전기장판 챙겼고 그리고 모자도 많이 챙기고 목도리도 따뜻한 걸로 챙겼습니다. 선수들은 뜨거운 열정과 땀으로 추위를 이겨내 종합 2위를 수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추울 때는 뛰면 땀이 납니다. 그래서 좀 추울 때는 웬만하면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6년 전 안종근 의사처럼 하얼빈에서 태극기를 휘날리겠다고 다짐한 태극전사들은 오는 8일부터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2025 K리그 개막을 열흘 앞두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는 4팀이 다른 구단들보다 한 발 앞서 이번 시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새 시즌 왕좌를 노리는 감독과 선수들의 힘찬 파이팅! 오늘의 장면입니다. 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국 곳곳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에도 체감온도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 오전까지 전북 서해안에 10cm 이상, 호남 지방에도 최고 8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 눈은 내일 오후 중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최고 8cm, 서울에도 최고 5cm가 예상되고 호남지방에는 15cm가 넘는 눈이 추가로 내려 쌓이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내린 눈이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영하 12도, 춘천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전주가 영하 8도, 부산은 영하 6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주말에도 눈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